다 보셨어요? 모의고사들은? 그 학원에서 그 모의고사 성적이 나온 거하고 3월달하고 4월달을 비교해서 심히 걱정이 돼서 성적이 떨어진 사람도 있고, 예, 갑자기 60점이 넘었던 사람이 47점대로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편차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런 거에서 그거는 이번 4월달 문제는 계산 문제가 7개가 있었다고요. 3월달 거는 계산 문제가 3개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계산 문제 4개를 버렸으니 그러니까 일단 10점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안에서도 3월달 점수나 4월달 점수나 똑같이 50점, 50점 쭉 간 사람이 있고, 그죠? 크게 변화가 10점 이상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계산 논리가 좀 취약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뭐 1등한 사람은 여기 그 전역반에서 올라온 그 한천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1등했던 것 같아요. 65점인가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성적이 거기는 또 많이 올라갔고, 전월에 3월달에 비해서, 그죠? 그러니까 본인들 성적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이게 뭐 번호하고 이것만 돼 있어서 제가 어느 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틀린 거를 보완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계산적인 부분에서 그 뭐 간평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온 거는 틀린 거는 뭐 관계가 없는데요. 이론에서 틀리면 안 되는 걸 틀렸으면은 그거는 보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이 틀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불강력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론에서 자꾸 틀리시면 곤란하거든요. 그런 거는 자꾸 보완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개선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틀린 거는 꼭 확인 한번 하셔야 돼요. 저거를 그냥 덮으시면 곤란하고, 그렇죠? 왜? 난 뭐 다 비슷해요. 네. 아니죠, 아니죠. 예, 이게 모의고사라는 게요. 선생들이 모의고사 낼 때는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실상은 그 개월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3월달 정도면은 이제 한 바퀴 짧으면 한 바퀴 입문 과정이라고 그러면 뭐 큰 저기가 없으니까 거기는 약간 평이하게 이렇게 쭉 주고요. 그래서 그게 3월달, 4월달 그렇게 해서 5월달까지는 그냥 평이하게 가요. 근데 5월달 됐을 때도 왜 평이하게 가냐면요, 공부를 해서 한 6개월째 가고 있는데 성적이 계속 떨어지면 사람들이 지친다고요. 언제 올라갈까 싶어서 대충 거기까지는 난이도를 이렇게 해주고, 한 7월달 정도 가면은 난이도를 한번 올려봐요. 이제 돌아봤으니까 한 6개월 돌았다고 보고 이제 난이도를 좀 올려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정을 해주는 거죠. 조정을 그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실전하고 똑같냐 아니냐를 여부를 지금 뭐 굳이 따지실 필요는 없고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내 점수를 가져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이게 어려울 때는 성적이 훅 떨어졌다가 쉬우면은 성적이 훅 올라갔다가, 이거는 뭔가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으면 성적이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시험 문제가 여러분 입맛에 맞춰서 나오지는 않고 우리가 그 입맛에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몇 가지만 계산하셔도 성적이,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4개씩만 올리는 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4개만. 4개만 올려도, 이번에 아까 우리 왜 투자 분석 기법 했잖아요. 거기서 몇 가지 수년가 수익성지표 내부 승률법에 비교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그쪽에 대한 부분이 한 번 들어봤는데 전혀 기억도 없고 어렵다는 생각만 있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이론을 들어보니까 몇 가지는 내가 또 구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또 이번에 모의고사 봤는데 나왔으면 그걸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5, 6월 달 하면서 그 투자 분석 기법을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들으면 그 중에 몇 가지는 확실하게 또 정리가 된다고요. 그럼 거기는 안 잊어먹으니까 나오면은 맞출 수 있어요. 그게 조금씩만 개선할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뭐 지금 4월달 모의고사 성적이 끝까지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5월달에 이제 모의고사 보시잖아요. 이게 이렇게 2번 연속 평균이 60점대를 1차가 요 정도 유지가 되면 2차를 가셔도 돼요. 2차를. 근데 이달은 60월 맞았는데 다음 달에 갔는데 이거 밑으로 떨어지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시면 왜 들어가는 거를 말리냐면요, 여기를 들어가잖아요. 7월 달이 됐을 때. 그러면은 2차를 집중을 하려고 1차를 좀 소홀히 한다고요.
예, 그러면은 1차도 성적이 떨어지고 2차도 이제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성적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불안해져요. 그러면 결국 2차를 버리려고 그래요. 안 되겠구나. 시간이 얼마 없는데 1차라도 해야지. 이렇게 가면 곤란하니까 2번 연속은 60점대가 유지가 되면 1차는 이제 무슨 특징이 있냐면요. 한번 궤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학원에서 모의고사 봤는데 한 70점 나왔어요. 그럼 공부를 좀 소홀히 할 거 아니에요. 2차를 보느라고 종점보다. 그렇더라도 60점 이하로는 안 떨어져요. 그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차를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가 왜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1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2차는 외워야 될 게 많잖아요. 그게 그거는 단기간에 성적이 올릴 수가 있어요. 시간을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 근데 1차는 단기간을 투자해가지고는 많이 올라가기 어려워요. 계속 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복습을 할 때 1차 위주로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을 올리고 싶으면 지난번 모의고사 봤을 때 내가 틀린 것도 있죠. 그 문제지를 갖고 와서 선생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나 무슨 말인지 몰라서 틀렸다. 그게 개선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번에 그게 개선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안 해주시면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괜찮아요. 이제 또 하면서 이제 성적 올라가면 되죠. 괜찮아요. 예. 아주 그냥 쓰러진다는 얘기죠. 참. 오늘 괜찮죠. 지금 저 정도에서 40점 맞아도 괜찮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60점 맞으면 합격인 시험에. 그렇잖아요. 요즘 저기 아이들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아이가 60점을 맞아온 거예요. 학교에서. 딴 데 같으면 이걸 죽이니 살리니 할 텐데 요즘은 이 점수가 부러운 거죠. 그렇잖아요. 요즘 뭐 말도 못하는 거죠. 이야, 그래. 얼마나 힘들게 맞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처음에 오시면 점수의 괴리감이 뭐냐면 우리는 학창시절에 이걸 기준으로 했다고요. 100점을. 근데 이 시험은 60점이 기준이 시험이잖아요. 그 점수의 간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20점 나오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걸 기준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가능한 점수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요. 그죠? 다만 이제 집에서 가까운 지인하고 통화할 때 점수는 절대 발설하지 않는 거를, 그죠? 아이가 우연히 듣게 되면 그 아이도 정신적인 충격이 클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도 생판 처음 듣는 15점, 20점 나오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조금 유념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40점 맞으면 앞으로 남은 기간에 20점이니까 8개만 더 맞으면 되는데 뭘 걱정을 하세요. 그거는 괜찮아요. 50점 맞으면 훌륭한 거죠. 지금 시점에서 60점 넘으면은 전국의 모든 기본적인 학원들에서 60점 넘으면 다 1, 2등 다투는 거예요. 성적이. 그거는 똑같아요. 조만간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종합적인 테스트 한번 해보면 6월 달쯤에 제가 강의하는 학원들, 학생들 대상으로 똑같은 문제로 한번 테스트 한번 쭉 해보면 지역별 평균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비교가 되겠죠. 그죠? 그때 꼴찌하면 죽음이란 얘기죠. 그죠? 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제가 강의를 나갈 때, 오늘 어디 강의구나, 라고 할 때, 어느 지역을 가면 그렇게 걱정이 앞서는 지역이 있고, 어느 지역을 도착하면 마음이 편안한 지역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래.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금융론에 가시면요. 지분금융하고 그 부채금융 구별하는 것 있죠. 292페이지에. 계산은 이제 여기 하다가 다음 주에 그 계산 풀이 해드릴게요. 아까 그 왜 그 융자 그 금 계산하는 것 있죠. 왜냐하면 아까 그 투자론 계산을 한참 했는데 그 이어서 또 그 금융 계산을 하시면은 오늘 종일 계산하다 끝났다고 생각하실 테니까. 그래서 거기 일단 그 292페이지에 가면 1번 있잖아요. 5번에 가면 간접 투자자산 운용업법이라고 돼 있죠. 그거는 지워버리세요. 그 법이 바뀌었어요. 이게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바뀐 거죠. 바뀐 지는 꽤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그 1번 문제가 그게 19회 때인가 나왔죠. 예, 그 10년 전에 나온 거잖아요.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자본시장 및 금융 통잡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어요. 오래전에. 자, 여기서는요. 지난번에 우리가 지분금융하고 부채금융 한 거 기억하시나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권을 매각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지분금융인데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표적으로 뭐를 발행을 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때는요. 만약에 주식을 100억 정도 해서 액면가 뭐 10,000원짜리 100만 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했다. 즉 누구로부터? 그러면 여기서는 자본에서 이렇게 100억이 추가가 되겠죠. 주식을 팔아서 지분을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했으니까 자본하고 부채 계정에서 보면은 자본에서 이제 플러스 100억이 되죠. 부채는 그대로인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부채 금융을 조달한다 그러면요. 이거는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를 발행하는 거예요?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여기는 이제 부채가 플러스 100억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돈 빌려오는 개념이니까 이거는 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게 보유하고 있는 이제 지분권을 매각해서 주식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뭐를 차용증 써주고 돈을 빌려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지분과 부채, 지분하고 이제 부채의 형식을 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있고 하나가 더 있어요. 보유 자산을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자산에 보면 내가 100억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고요. 현금은 없어요. 없는데 부동산을 매각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부동산이 제로가 되겠죠. 그리고 대신에 현금이 얼마가? 100억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쪽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권을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요. 부채 형식을 빌려서 돈을 빌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보유 자산을 매각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죠. 그러면 어느 방식을 택하냐는 것은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혹시 이제 지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때 수업 시간에 메자닌 금융이라고 배우셨죠? 이 메자닌 금융은요. 주식하고 채권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게 전환사채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전환사채라는 건 뭐냐면 A라는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을 해요. 그럼 이건 채권이잖아요. 이걸 투자자에게 발행을 할 때 투자자는 이 채권만 보고는 투자를 안 하려고 할 때 A기업이 뭐를 약속해 주냐면 우리가 현재 비상장 기업인데 우리가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이 채권을 뭐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주식으로. 그런데 이거를 상장을 할 때는 당연히 액면가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 높아진 걸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비상장일 때는 액면가가 쌀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그냥 이걸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만큼의 차익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차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요. 얘는 채권이 뭐로? 주식으로. 그러니까 채권일 때는 이게 부채금융이지만 지분으로 전환될 때는 지분금융의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양면성을 다 갖고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메자닌 금융에서 그 당시에 답을 준 거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였었어요.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여기는 전환사채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끝나는데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이거는 채권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사전에 약정한 비율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전환사채보다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훨씬 더 포괄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에서 불법으로 증여할 때 쓰는 방식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 S전자에서 자식들에게 이걸 발행한 거잖아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해가지고 걔네 갖고 있는 주력 기업이 이제 오픈을 시킨 거죠. 상장을. 그러면 걔네 차익이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아들이 아마 한 2조인가 3조인가를 아마 차익을 남겼고 딸들이 아마 1조가 넘는 돈을 차익을 남겼을 거예요. 그걸로 걔네가 아마 그 상속 재산이 있잖아요. 지분을 아마 늘려나갔을 거예요. 그 돈을 발판으로 해서. 그래서 그때 참여연대나 시민단체에서 고발했었죠. 고발했는데 그 뭐죠? 촛불 이걸로 싹 다 묻힌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묻혀졌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뭐예요? 그쪽에 뭐 누구죠? 그 최아무개 그쪽하고 거래했느냐 안 했는지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지. 저거 전환사 저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해가지고 차익 남기고 그런 거는 지금 수면 아래 묻혀 있는 거죠. 지금은 그게 그 3번 문제잖아요. 3번에 가면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 중에 하나인 메자닌 금융의 유형으로 옳은 거 물어봤죠. 그래서 답이 1번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였어요. 요게. 근데 이제 여기서 다른 건 없고요. 요즘은 요 지분 금융의 종류에서요. 요거 세 가지 정도. 요게 조인트 벤처예요. 요게 신디케이트 있죠. 그 다음에 리치 있죠. 요거 세 가지가 대표적인 지분금융 방식이에요. 종류 정도는 가끔 들어오니까 뭐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것처럼 혹시 이렇게 B가 들어가 있는 ABS, MBS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다 부채증권인 거죠. 지난번에 그 용어로 알려드린 거죠. 요즘은 이제 이쪽에서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문 정도로밖에 안 들어와요. 지문 정도 이제 그런 정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여기는 이제 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307페이지 가보시면요. 거기 문제 15번이 있죠. 예, 15번에 보면 3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자금 조달 방법 중에서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어디에 해당이 된다. 지분 금융에 해당이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지문 정도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경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서 자주 등장하는 게요. 조인트 벤처하고 그다음에 리츠 그다음에 신디케이트 있죠. 317페이지 가 보시면요. 21번 문제 있죠. 21번 문제 가면 1번 지문에 지분 투자 방식에는 조인트 벤처, 리츠 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문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뭐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되냐면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하고 점증식 있죠. 예, 세 가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얘들이 이제 원리금 상환 방식에 의한 구별일 때요. 원리금 상환이요. 얘는 원리금이 균등하죠. 얘는 원리금이 체증하죠. 얘는 원리금이 자 생각해 보세요. 균등이 있고 체증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체감이 있겠죠. 체감. 얘는 체감식인 거예요.
여기 강의할 때 늘 설명해 드리잖아요. 출제자들이 선호하는 거는요. 제목으로 구별이 안 되는 애들 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원금 균등인데 원리금이라는 건 이 안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원리금이 균등하잖아요. 얘는 체증이잖아요. 근데 얘는 원금이 균등하다고 그랬지 원리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목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식이라는 거예요? 체감식이라는 거죠. 이거를 시험에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얘는 원리금이 균등하잖아요. 얘는 원금이 균등하잖아요. 그럼 얘는 원리금 안에서 원금하고 이자가 차지하는 크기 있죠. 이걸 기본적으로 물어보죠. 얘는 원리금은 균등한데 그 안에서 원금하고 이자도 균등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상에서 이렇게 해드리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이자는 줄고 뭐는 원금은 증가하는 구조잖아요. 이걸 꾸준히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원리금 상환 방식에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문제 4번 있죠? 4번에 보시면 4번 지문에 자, 4번 지문을 보시면 원리금 균등 분할 사업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사업 방식에 비해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는 초기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그건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표 그려갖고 또 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필요한 것만 먼저 확인만 한번 해보실 때, 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문제 5번에 가보세요. 자, 문제 5번에 가면 1번 지문 있죠.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한다. 그렇잖아요. 매기 이자는 줄어드는데 원금은 증가하잖아요. 이거를 계속 써주는 거죠. 근데 그 밑에 가면 문제 6번 있죠. 6번에 보시면은 리을번 있죠. 박스 안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에 상환하는 원금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원금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구조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문장 빼갖고 계속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맞는 지문이 나오면은 바로바로 내가 풀 수가 있지만 틀린 지문이 나와도 내가 바로바로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02페이지 가보세요. 302페이지 가면은 문제 9번 있죠. 예, 9번에 가시면 B 방식이란 박스에 보시면 원리금 상환액은 매기 동일하지만 원리금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환 시기에 따라 다른 방식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무슨 방식이었어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원리금 상환액은 동일하다고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얘들을 비교하는 거를 이제 할 수 있으시면 되죠. 기본적인 특징을 알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답을 찾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비교하는 것들은요. 어디서 우리가 찾으면 되냐면요. 지문에서 찾으면 돼요. 뭐를 과연 비교하는 거를 물어볼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293페이지에 다 이제 문제 4번을 가보세요. 자,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초기 상환액의 크기 있죠. 예, 그거는 그림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요. 자, 시간이 경과할수록요. 차입자의 소득은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차입자의 소득에서 원리금에 차지하는 크기 있죠. 원리금의 크기. 예, 그거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차입자의 소득은 증가하는데 이 대출 초기에는 그렇죠? 대출 초기에는 뭐가 제일 부담이 커요? 원리금의 부담액이. 원금 균등 분할이 제일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크냐면 원리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체증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대출 초기에는 차입자의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크기 있죠. 원금 균등이 제일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원금 균등이 상환 금액이 제일 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원리금이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체증이다. 그러면 초기 상환액이 있죠. 뭐가 제일 커요? 원금.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체증. 이 얘기죠. 네. 자, 그럴 때 거기 4번 문제 1번 지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출기간 초기에는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의 원리금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의 원리금보다 많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원금 회수 위험이 있죠. 네. 그러면 세 개 방식 중에서 어느 게 원금 회수가 제일 빠르겠어요? 왜? 그러면 원금 회수 위험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제일 작고 얘가 제일 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원금 상환액이 얘가 제일 크잖아요. 그다음에 얘고, 그다음에 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나올 때 내가 탁 보고 비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2번 지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초기 소득이 낮은 차입자 있죠. 네, 차입자한테는 어느 방식이 제일 유리하겠어요? 그럼 체증이 유리하죠. 얘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서 내가 이해가 되면 문제를 물어볼 때 이 표현들은 뺄 수가 없으니까 내가 구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중도 상환할 때 저당 잔액 있죠. 저당 잔액. 대출 잔액 있죠. 어느 게 제일 적겠어요? 이게? 이거? 얘가 제일 작죠. 원금 상환이 제일 많이 이루어졌으니까 역설적으로 잔액이 제일 적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정리하시다 보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구별이 조금씩 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요 제목을 물어보는 게 요거 갖고 물어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해보시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거기 5번 지문 같이요. 4번 문제.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되는 저당 잔금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보다 적다 그러면 얘가 틀릴 거 아니에요. 원금이 제일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돈을 빨리 갚으면 그만큼 잔액이 어떻게 돼요? 적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얘네 셋 중에서는요. 어느 게 전체 대출 기간을 통틀었을 때 원리금 상환액이 제일 크겠어요. 누가 매 제일 많이 갚았겠어요. 이자 뭐 이렇게 했을 때. 이 순서죠. 얘가 상환액은 제일 적었을 거 아니에요. 원금 상환이 제일 빨리 이루어지니까 이자를 제일 적게 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고 이런 순서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여기 나온 그 기출에서 나온 지문이 있잖아요. 지문들이 이 안에서 그냥 도는 거예요. 이제 이거 맞게 주고 틀리게 주고 이렇게. 근데 내가 탁 보고 얘 이거였어 그러면 푸는 속도가 되게 빠를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 298페이지 5번 문제 있죠. 네, 5번 문제 가시면 2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서 전체 대출기간 만료 시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더 크다 그러면 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일 적게 상환한 애가 이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 그 4번에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때 있죠. 원리금에 비해서 원금 방식의 상환액이 더 크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조기 상환할 때. 그렇죠? 무슨 말인지 보시겠나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먼저 더 많이 갚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대출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인데 내가 만약에 3년 만에 조기 상환을 해요. 그럼 3년이라는 기간 중에 누가 더 많이 갚았겠어요? 원금이 많이 갚았으니까 남아있는 돈이 누가 더 많겠어요? 원리금이 더 많이 갚아 상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원금이 더 상환을 많이 해야 된다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문을 아주 착각하기 좋게끔 배열을 해준 거라고요.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기 상환 시에 상환액을 하게 되면 역시 이렇게 갈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체증이 들어가면은요 문제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체증은 잘 안 주고 원금하고 원리금을 비교해서 주는 거예요. 체증이 들어가면 웬만하면 다 얘가 차지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잘 안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끌어가지고 원금하고 뭐하고 원리금하고의 비교 관계를 잘 정리해 주는 게 또 포인트가 되죠. 이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대출 시점에 총부채 상환 비율이 있죠. 네. 총부채 상환 비율의 크기 있죠.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아까 총부채 상환 비율 해보셨죠? 네. 연소득분의 원리금의 크기로 측정한 게 총부채 상환 비율이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크면 원리금이 크면 총부채 상환 비율이 커지죠. 그러면 얘네 세 개 중에서 원리금이 제일 큰 애가 누구예요? 원금이 제일 크잖아요. 원금이. 아까 했잖아요. 그림으로. 얘가 제일 크잖아요. 원금하고 같이 상환이 들어가니까. 이거 원리금이 크니까 총부채 상환 비율이 제일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지문으로 주죠. 그렇죠? 거기 5번 문제, 3번 문제 지문 가시면 대출 실행 시점에서 총부채 상환 비율은 체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항상 더 크다. 그러니까 걔는 틀렸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리고 옆에 7번 가보세요. 7번 가보시면 대출 실행 시점에 총부채 상환 비율이 가장 높고요. 대출 실행 후에 10년이 되는 시점에 대출 비율이 가장 낮은 상환 방식이 있죠. 그럼 뭐겠어요? 원금 균등밖에 없는 거죠. 대출 초기에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 제일 높다는 것은 원리금 상환액이 제일 크고 원금을 제일 빨리 갚았을 테니까 대출 중간에 대출 비율이 있죠. 그게 제일 적은 애가 원금 균등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의 원리를 알면 보면 얘가 원금 균등이겠구나 이런 거 구별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맞추라고 준 거죠. 일정 기간 동안 상환액을 특정 비율로 증액해서 원리금 상환액을 초기에는 적게 부담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담을 늘려가는 방식 그러면 차증식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문제 9번에 가시게 되면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죠. 거기 A 방식이란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초기에는 적게 하는 대신에 점차 그 부담액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이게 나가면은 무슨 식밖에 없겠어요. 최정식. 아까 B가 원리금 균등이라고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그럼 답이 3번이다 이렇게. 이제 용어가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푸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칠판에 나열한 이런 정도 있죠.
예, 이런 정도를 내가 이해할 수 있으시면 문장 나오면 내가 풀 수 있죠. 맞다 틀리다 빨리빨리 판단해서.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문제가 자주 등장하는데 하나 나오면 무조건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 정도에 고정금리, 변동금리, 그 원리금 상환 계산하는 거, 융자 가능 금액 계산하는 거, 그거 하고 금융을 이제 또 마무리 해야겠죠. 다음 시간에 오시면 마무리하면 저기로 또 가야죠. 기억이 있으실 때 간평을 먼저 하는 게 나을까요? 그건 아닌가요? 아, 그래. 순서 입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특강을 들으시면 뭔가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예, 이걸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으면은 이걸 뭐하러 듣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서 그래 내가 이 평이 나오면 내가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 예,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거 연습해 보시고 아까 투자론에서 계산에 대한 거는요. 그게 뭐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죠? 예, 일단 지금 뭐 당장은 안 되잖아요. 이론이 좀 바탕이 되고 자꾸 돌면 뭐든지 익숙해지면 돼요. 네, 기운들 내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